칼텍 강의실에 들어가면 나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방의 온도가 몇 도인가? 학생들은 대답한다. 24도입니다. 좋다. 그런데 나는 다시 묻는다.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분자 하나를 붙잡아서 속도를 재보면 그 분자는 몇 도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까? 학생들은 잠깐 멈칫한다. 당연히 24도에 해당하는 속도겠죠? 라고 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니다. 그 분자는 거의 확실히 24도의 평균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어떤 분자는 그 절반 속도로 느릿느릿 기어가고 어떤 분자는 평균의 서너 배 속도로 총알처럼 날아다닌다. 방 안에는 초속 100m로 움직이는 질소 분자도 있고 초속 1500m로 움직이는 질소 분자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방을 그냥 24도라고 부른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가 온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 방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분자들 중 단 하나도 정확히 대표하지 못하는 숫자다.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어떤 분자의 속성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서로 다른 속도들을 뭉뚱그린 결과물이다. 24도라는 숫자에 딱 맞게 움직이는 분자는 어쩌면 이 방 안에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평균이라는 개념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다루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 평균, 키 평균적인 삶. 우리는 그 평균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물리학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기체, 분자 하나의 움직임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반대다. 평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정확히 살고 있지 않은 허구의 지점이라는 것.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 만약 방 안에 모든 분자가 정말로 평균 속도로만 다 똑같이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 얼음이 녹을 수 있을까? 물이 증발할 수 있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왜 자연은 모든 것을 평균에 맞춰 정렬시키지 않았는가? 왜 자연은 굳이 흩어짐을 다름을 편차를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나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평범함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 개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자. 집에 있는 물컵을 하나 떠올려 보자. 물을 컵에 담아서 그냥 상온에 놔둔다. 며칠이 지나면 물이 조금씩 줄어든다. 증발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 그런데 우리 방은 24도다. 100도가 되려면 아직 76도나 남았다. 그런데 왜 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발하고 있는가? 교과서적인 답은 이렇다. 표면의 분자들이 증발한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다. 물 전체의 온도는 24도인데 어떻게 그 물 분자 중 일부는 100도가 넘는 것처럼 행동해서 액체를 뛰쳐나가 기체가 될 수 있는가? 답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 24도라는 것은 평균일 뿐이다. 물 분자들도 공기 분자들처럼 저마다 다른 속도로 요동치고 있다. 대부분의 분자는 평균 근처에서 얌전히 움직이지만 그중 극히 일부는 우연히 주변 분자들과 여러 번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왕창 몰아 바다 순간적으로 100도, 200도에 해당하는 속도를 갖게 된다. 그 운 좋은 혹은 남다른 소수의 분자들이 표면의 속박을 뚫고 뛰쳐나간다. 그게 증발이다. 즉, 증발이라는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은 사실 평범하지 않은 소수의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만약 모든 물 분자가 정확히 24도에 해당하는 속도로만 편차 없이 똑같이 움직였다면 물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단 한 방울도 증발하지 않을 것이다. 빨래는 마르지 않고 땀은 식지 않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
지구의 물순환 자체가 멈춰버린다. 더 놀라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소화신경, 신호, 전달 DNA, 복제.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특정한 에너지 문턱을 넘어야 일어난다. 그 문턱은 우리 몸의 평균 체온 36.5도가 만들어내는 평균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반응은 초당 수천 번씩 일어난다. 왜냐하면 역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소수의 분자들이 그 문턱을 우연히 넘어서기 때문이다. 화학자들은 이 현상에 아레니우스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다. 반응 속도는 평균 에너지가 아니라 문턱을 넘는 그 꼬리 부분의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화학적 물리적 과정, 증발 반응 삼투 확산은 전부 평균이 아니라 평균에서 벗어난 존재들 덕분에 일어난다. 평범한 다수는 그저 배경일 뿐이고 진짜 일을 해내는 건 언제나 그 분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수다. 이걸 처음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꽤 드라마틱하다. 19세기 중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젊은 스코틀랜드 물리학자가 있었다. 그는 기체를 이루는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전부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상온상압에서 방안공기 1리터에는 대략 2.7 곱하기 10의 22 제곱개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 숫자를 한번 상상해보라.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1초에 하나씩 세도의 숫자를 다 세는데 우주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맥스웰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다. 개별 분자를 쫓아가는 대신 속도가 이런 값을 가진 분자가 몇 %나 될까라는 확률의 언어로 질문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는 1860년단 몇 줄의 아름다운 논증만으로 기체 분자의 속도가 어떤 분포, 오늘날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부르는 종 모양의 곡선을 따른다는 걸 유도해냈다. 놀라운 건 그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단 하나의 가정만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간의 세 방향 x, y, z에 대해 속도의 분포가 서로 독립적이 고방향에 상관없이 대칭이어야 한다는 것. 이 단순한 대칭성 하나에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기체 분자의 속도 분포 전체가 튀어나온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진짜로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루트 B. 볼츠만이었다. 볼츠만은 맥스웰의 확률적 접근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연력학의 핵심 개념인 엔트로피를 분자들의 배열 확률과 연결시켰다. 그의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개가 확률이 낮은, 즉 특별하고 질서 있는 상태에서 확률이 높은, 즉 평범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이동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물리학계 대부분이 원자와 분자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른스트 마을을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은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가정해서 이론을 세우는 건 형이상학이지 과학이 아니다. 라며 볼츠만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 학회에서 그의 발표는 조롱거리가 됐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다. 볼츠만은 수십 년간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싸웠지만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결국 1906년 깊은 우울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년 후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설명하면서 원자의 실제를 증명해냈다. 페랭의 실험이 이를 확증했다. 볼츠만이 옳았다는 것이 뒤늦게 온 세상에 증명된 것이다. 지금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생 씨름했던 방정식에 쓰는 K 로그 W가 새겨져 있다. 자신의 시대와 다르게 생각했다는 이유로 조롱받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의 무덤 위에 결국 진실이 새겨진 셈이다. 볼츠만의 방정식에 쓰는 K 로그 W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여기서 W는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미시적 배열의 가지수다.
예를 들어 동전 100개를 던진다고 해보자. 정확히 앞면 50개, 뒷면 50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반면 앞면이 100개 전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앞면 50, 뒷면 50이라는 평범한 결과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전부 앞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 볼츠만은 이 원리를 기체 분자 수억기에 그대로 적용했다. 분자들이 에너지를 골고루 평균 근처에 몰려서 나눠 갖는 배열의 가지수는 천문학적으로 많다. 반면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려서 몇몇 분자만 극단적으로 빠르고 나머지는 거의 멈춰 있는 배열의 가지수는 극히 적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 즉 종 모양의 분포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온다. 사람들은 흔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을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게 획일화된다는 뜻으로 오해한다. 그런데 정확히는 반대에 가깝다.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 즉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는 모든 분자가 다 똑같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분자들이 저마다 다른 속도로 넓게 흩어져 있는 상태다. 완벽한 획일함, 모든 분자가 정확히 같은 속도를 갖는 상태는 사실 엔트로피가 지극히 낮은 극도로 희귀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다. 자연은 획일함을 싫어한다. 자연이 좋아하는 건 다양성이 넓게 펼쳐진 상태다. 이 결과는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조시아 윌러드 깁스에 의해 통계역학이라는 완결된 체계로 다듬어졌다. 깁스는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앙상블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해서 기체뿐 아니라 액체 고체 자석 심지어 화학 반응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완성시켰다. 20세기 초 플랑크가 흑체 복사 문제를 풀 때 도아인슈타인이 광양자 가설을 세울 때도 이 통계역학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 썼다. 볼츠만이 조롱 속에서 붙잡고 있던 아이디어가 결국 현대 물리학 전체의 기초 언어가 된 것이다. 내가 이 역사에서 느끼는 건 이거다.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가 모두가 평균에 맞춰 똑같아지려는 경향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다양성이 골고루 펼쳐지려는 경향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당대 주류 과학자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이유로 짓밟혔던 사람이었다. 이 아이러니를 마음에 잘 담아두고 이제 이 원리가 실제로 왜 성립하는지 직관적으로 파고들어 보자. 수식은 잠깐 치워두고 직관으로 가보자. 딱 하나의 비유만 쓰겠다. 커다란 강당에 학생 1000명이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학생은 손에 동전을 10개씩 들고 있다. 규칙은 이렇다. 매 순간 무작위로 학생 2명을 골라서 한 학생이 동전을 하나 골라 옆 학생에게 넘긴다. 그리고 이걸 수백만 번 반복한다. 처음에는 모든 학생이 정확히 동전 10개씩 가지고 시작한다. 이게 완벽한 평균 상태다. 그런데 무작위 교환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어떤 학생은 우연히 여러 번 받기만 해서 동전이 30개, 40개까지 늘어나고 어떤 학생은 계속 뺏기기만 해서 동전이 0개, 1개로 줄어든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놀랍게도 동전의 분포는 다시 종 모양의 곡선 또는 극단적인 경우 지수적으로 줄어드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무작위 교환을 아무리 계속해도 전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평형 상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핵심은 이거다. 모든 학생이 정확히 10개씩 갖는 배열은 우주에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는 3개, 누구는 17개, 누구는 25개를 갖는 식으로 흩어진 배열은 그런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수십억 가지가 넘는다. 무작위로 동전을 주고받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 수십억 가지 배열 중 하나에 도달할 가능성이 단 하나뿐인 모두 똑같이 배열에 머무를 가능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경우의 수 게임이다. 기체 분자도 정확히 같은 논리를 따른다. 분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동전처럼 주고받는다. 그리고 충돌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나면 에너지는 모두 똑같이 나눠 갖는 상태가 아니라 맥스웰 볼츠만 곡선을 따라 넓게 흩어진 상태로 정착한다. 왜냐하면 그런 흩어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미시적인 방법의 가짓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다. 우리는 흔히 질서는 특별하고 무작위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물리학이 말해주는 겉모두가 똑같아지는 완벽한 획일함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고 확률적으로 희귀한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 다양성이 넓게 펼쳐진 상태는 자연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도달하는 확률적으로 가장 쉬운 상태다. 다르다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다. 오히려 다 똑같다는 것이 우주에서는 예외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사건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파고들고 싶다. 왜 자연은 애초에 경우의 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는가? 누가 그렇게 정해 놓았는가? 답은 다소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다. 아무도 정해 놓지 않았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다시 동전 비유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학생들에게 경우의 수가 많은 배열로 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냥 무작위로 동전을 주고받게 놔뒀을 뿐이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개는 경우의 수가 많은 배열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움직이다 보면 확률이 높은 곳에 더 자주 들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마치 넓은 광장에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걷다 보면 좁은 구석보다는 넓은 중앙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과 같다. 이건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확률의 논리적 필연이다. 여기서 파인만이 항상 강조했던 것을 나도 강조하고 싶다. 자연 법칙 중에는 왜? 라고 물으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파고들다 보면 결국 그냥 그렇게 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순수한 논리적 사실에 도달한다.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것은 힘이나 에너지의 법칙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관한 법칙이다. 우주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많은 쪽이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흔히 평균회귀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우주의 모든 걸 평균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중력 같은 힘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볼 때 평균은 그냥 수많은 다른 값들이 만들어내는 통계적 그림자일 뿐이다. 평균 자체에는 아무 물리적 실체도 아무 견인력도 없다. 진짜 실체는 그 평균을 구성하는 저마다 다른 개별 분자들 저마다 다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개체들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평균이라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요약값일 뿐자연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이 실제로 하는 일은 정반대다. 가능한 모든 다양성을 가능한 모든 편차를 최대한 넓게 펼쳐놓는 일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기체 분자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스케일을 우주 전체로 넓혀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인 형태로 반복된다. 우주 탄생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를 상상해보자. 이때 우주는 뜨겁고 밀도 높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막 벗어나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시점이었다. 이 순간의 빛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해보면 우주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다. 어느 방향을 봐도 온도는 섭씨 영하 270.42도로 똑같았다. 거의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았다.
우주 곳곳에 미세한 밀도 편차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평균 대비 10만 분의 1, 즉 0.001% 수준이었다. 상상해보라. 10만 개 중 한 개꼴로만 살짝 밀도가 높거나 낮았다는 것이다. 이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그런데 만약 우주가 정말로 소수점 10자리까지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즉 조금의 편차도 없이 완벽히 평균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답은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완벽하게 균일한 가스는 중력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도 뭉치지 않는다. 별도운 하도 행성도 생명도 태어날 수 없다. 우주는 그냥 영원히 차갑고 어두운 완벽하게 평평한 가스 구름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10만 분의 1의 미세한 편차가 있었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았던 지점은 주변보다 아주 살짝 더 강한 중력을 가졌고, 그 미세한 우위가 주변의 물질을 조금씩 더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조금 더 밀도가 높았던 곳은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밀도가 낮았던 곳은 점점 더 텅 비어갔다. 이 과정이 수억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우주거미줄, 은하단들이 실처럼 늘어서고, 그 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이 펼쳐진 구조가 만들어졌다. 태양도 지구도 그 안에 모든 원자도 결국 그 10만 분의 1의 평균에서 벗어난 존재가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경이롭다고 느끼는 지점이다. 우주는 평균적인 곳에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 우주는 평균에서 아주 살짝 끌어나 결정적으로 벗어난 지점에서만 우리를 만들 수 있었다. 완벽한 평균, 완벽한 균일함은 우주에서 가장 생산적이지 못한 상태다. 별을 만들고 원소를 만들고 탄소를 만들고 결국 그 탄소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든 것은 언제나 그 미세한 편차, 그 작은 다름이었다. 나는 물리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다. 자연은 평균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연은 편차를 사랑한다.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평균 속도에 안주하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흩어져 날아다녔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명을 지탱하는 대사가 돌아간다. 우주가 태초에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고 10만 분의 1만큼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이 타오르고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탄소가 모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와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이 존재한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들은 전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압도적인 평균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연히 뭉쳐 붕괴한 어느 가스 구름의 후손이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극히 있음직하지 않은 평균에서 한참 벗어난 사건들의 누적된 결과물이다.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이 정말로 순순히 평균에 맞춰 정렬됐다면 지금 이 우주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존재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완벽하게 고요하고 완벽하게 지루한 가스 구름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단순한 자기계발의 구호로 듣지 않는다. 나에게 그것은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실제로 해온 일에 대한 가장 정직한 묘사로 들린다. 평균에 순응한 물질은 그냥 배경으로 남았고, 평균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물질만이 별이 되고 원소가 되고 결국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름은 도덕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뭔가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당신이 평범함에 짓눌리는 것 같은 날이 오면이 사실 하나를 기억했으면 한다. 우주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상태는 완벽한 평균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저마다 다르게 흩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질문하고 다르게 나아가려는 순간 당신은 사실 무언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우주가 별을 만들 때, 생명을 만들 때, 그리고 결국 당신을 만들 때 썼던 바로 그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는다.
진짜 창조는 언제나 그 작고 위태로운 편차에서 시작된다.